조금 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지 못하는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이 뭐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멘토의 역할이 실용적인 멘토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 이렇게 뭔가 교시 뭐 이렇게 훈계 이런 거 말고 그럼 같이 일할 수 있는 멘토 지원금 뭐 기본 생계 보조금 이런 거 말고라도 청년 문화 같은 부분도 굉장히 아까 재미라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식의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의 로컬 기획 프로그램 마을앤로컬 시즌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조희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참 연구의 범위가 넓으신지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진행자 입장에서 이제 꼼꼼히 읽어보느라 조금 혼났는데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책인데 청년 얘기를 주로 쓰셨어요. 네. 네, 이 두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권의 책인데요. 네. 서울에서 청년하다랑 로컬에서 청년하다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지역에서 청년하다라고 하려다가 네. 약간의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로컬이 유행하다 보니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울과 서울 아닌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거예요. 네. 듣고 싶었던 거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네. 과연 청년 정책이 나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활동을 좀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일단은 이게 기록이 당사자의 입으로 네. 그런 의도를 갖고 그리고 서울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다면 다른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엮은 책입니다. 일단은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널리 알려야 되는. 예. 많은 청년들도 저와 비슷한 그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생각보다 조금 이런 정책들이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청년 입장에서 실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뭐 복합적이겠지만 오늘 그러한 원인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 자체에서 서울의 청년하다, 로컬의 청년하다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나눠 놓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활동 범위나 활동 방식 이런 부분들이 네. 물론 이제 서울 빼고 나머지 비서울, 비수도권을 전부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는 좀 패단이 있긴 한데 네. 뭐 연구는 앞으로 계속 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뭐 강원에서 청년하다, 경남에서 청년하다 이렇게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했던 거랑 또 1년 지난 뒤에 인터뷰했을 때 사정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만 청년도 아닌 거고 그래서 범위는 훨씬 더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다른 지역에서 서울 청년을 얘기할 때 그 청년들이 그래요. 서울은 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다. 네. 근데 여기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본다. 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주기를 바라고 아니면 니네가 뭘 해라고 하면서 폄하하거나 그러니까 환대하거나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그래서 부담스럽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 상황은 그게 아니죠.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그걸 얘기를 해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다른 서울 내에서의 다른 지역과 또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위 이제 판마다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청년하다라는 책이 조금 더 와닿았는데, 그게 더 재밌죠. 예, 서울에서 청년하다 제도적인 얘기가 많아서. 네, 사례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재미있었고, 저 자신이 또 비수도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요즘 슬로우 라이프나 욜로나 이런 개념들이 청년층에 이제 특히 MZ 세대에 많이 스며들면서 로컬에서 청년하다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J턴이나 U턴이나. 근데 그거를 막상 시도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겪는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겪는 트러블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질문을 수집하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뭐 경제적으로 이런 게 문제고 정치적으로 이런 게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가령 그러니까 지역에 남는가 아니면 지역으로 가는가 했을 때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시를 벗어나야겠다. 들어서 못 다니겠다 하는 엑시트가 있고 네. 나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쪽에서의 경쟁 속에서는 내 장점이 의미 있게 꽃피울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나는 그 지역에 문제가 보인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살면서 겪고 있는 목적의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벗어나는 사람의 이유가 있는 거고 탈출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는 거고 장점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층위의 이유들을 경로가 좀 이렇게 분류가 조금 돼야 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마치 이제 청년이 갑자기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옛날에 무슨 분화로도 운동처럼 뭐 네. 농촌 계몽운동 새마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가서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지역의 사회 문제를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뷰를 쭉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렇게 막 그 공간에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시각적인 그러니까 그 시선들 네. 어떤 그 편견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조금 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지 못하는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제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까발려서 얘기를 해야겠다. 네. 왜냐하면 약간 미화돼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맞아요. 세대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이 책의 화두는 당사자주의거든요. 그렇죠. 당사자의 입으로 얘기를 하게끔 레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편향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많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식으로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당사자주의나 제대로 그들이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뭐 하다가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수준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책에서도 나오고 또 저도 이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간의 트러블이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더라.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성공 못해서 내려왔구나. 이런 시선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외지인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 혹시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경계하는 되고 거. 누굴까라는 호기심이 네, 호기심이 배타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배타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이 마을은 이 규율이 굉장히 센 곳이고 막 이렇게 일장 훈수를 두면서 이 마을에서 살려면 이런 룰을 지켜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개인의 심리 문제로 갈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처음에는 말도 안 걸고 주민들이 뭐지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한 6개월쯤 그냥 거기서 뭐 꼼짝꼼짝 사부작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봤다. 자기 그때 눈물 났다. 막 이러는데 인지상정인 거예요. 사람이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 쟤는 뭘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밥은 먹었냐는 얘기는 굉장히 친근감이 높은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보면 아우 이 지역은 안 돼요. 뭐 폐쇄적이에요. 뭐 이주자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주민들이 이것저것 간섭해요. 이러면은 살잔 얘기인지 안 살잔 얘기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서로 비난하면 해결점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네. 경험한 청년들은 뭐 비난하는 청년도 있었고 아닌 청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청년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청년 감수성? 제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익숙한데 청년 감수성은 조금 생소해요. 이것은 또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고 싶으셨는지.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아까 당사자주의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생각하면서 청년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청년을 만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왜 못 들어갈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가치가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감수성이라는 달라진 청년의 가치에 대한 이해 하려는 노력 혹은 태도 아니면 감각, 인식 이런 거 같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뭐 그래서 그 단체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단체들 너무 좋은데 네. 들어가면 아마추어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일을 이렇게 예전 방식처럼 시킨다.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네. 너 이만큼 뭐 한 카피 3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도 좀 엄격하고. 예. 근데 네. 그게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일 한다는 건 알고 있다. 네. 근데 뭔가 답답하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역시 이제 이전 시대가 살아온 그 획일적인 방식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감수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감수성이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다 공정하다, 다 수평적인 걸 지향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청년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청년 문화에 대한 이해, 뭐 소위 요즘 말하는 뭐 MZ 세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생활 곳곳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 조직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있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기존 조직들, 행정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그런 감수성 갖고 있는가? 맞아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서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서울에서도 그 청년들이 많은 그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서 이제 활발히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준비가 덜 됐죠. 청년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네.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뭔가 장벽을 많이 느껴서 준비가 덜 된 부분이 네. 있고 기성세대는 또 그런 교류를 또 해본 적이 없어서 준비가 못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드락이 걸려 있다랄까? 네. 교착 상태인 양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 직접적인 그 수혜를 받는달까? 그 정책에 관련된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좀 적극적인 청년의 개입과 그 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은 목소리를 좀 확대하려면은 사회적으로 말랑말랑한 이러한 분위기 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도 영역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은 협업, 거버넌스 뭐 이런 부분들 참 공허한 말이지만 네. 가서 대표라도 청년 대표라도 있어야 되고 청년 정당이라도 있어야 되고 청년 조합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물론 그 청년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친구들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청년이 아니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긴 하지만 네. 그럼 지금 이 세대의 청년은 도대체 무슨 의제를 갖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 그런 기회마저도 안 주는 거는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뭐 서울에서 청년을 하든 로컬에 청년을 하든 그러니까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 커뮤니티 혹은 물리적 장소, 공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예. 멘토들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도 지역에 인터뷰하러 다니면서 마치 숨은 고수인 것처럼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시니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분들이 뭐 무슨 정부가 보낸 매니저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뭐 넛지 협업 네. 이렇게 하면서 해봐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 하면 너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해보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쓸데없이 뭐 청년들을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그런 멘토의 역할이 실용적인 멘토 그러니까 정신적인 뭔가 교시 뭐 이렇게 훈계 이런 거 말고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멘토 네.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이 굉장히 좋은 어쨌든 쭉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청년들이. 이런 정서적, 물리적 공간 또 멘토 다 중요한데 멘토를 갑자기 이제 길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지역의 준비 상황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무중력 지대라는 예. 그 공간들이 소개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예. 했던. 반갑게도 여기 무중력 지대 도봉도 있고요. 예. 네, 현재 서울시는 이런 청년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태까지 국토부 도시재생한 게 몇 년인데 네. 폐공간 재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공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저런 공간들 만들어진 거를 봐도 몇 년 안 되고 와 생각보다 이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 아니면은 막 문이 잠겨져 있든가 서울시에도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퇴근 시간 이후에 시민들 모이는 공간 뭐 이런 거 사실 되게 찾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나마 그게 많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서울 외 지역에서 그런 얘기 공간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 없어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가 돼버리는. 앞서 우리가 방송에서 일본 사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거는 그 우리나라 청년 정책에 관련된 거는 조금 뭐랄까 행정 주도적인 거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정책은 잘못됐고 일본이 선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인 경로가 다르니까 네. 특성이 있긴 한데 이제 행정이 강하기는 하죠. 네. 그래서 청년 정책에 어느 부처가 네. 하고 있는가를 쭉 보니까 뭐 농림축산부 거기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문화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기부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이 있는 건데 네. 그럼 청년의 경제, 청년의 정치, 청년의 사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지원금, 뭐 기본 생계 보조금 이런 거 말고라도 네. 청년 문화 같은 부분도 굉장히 아까 재미라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 안 움직이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런 식의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회 전체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가야 돼, 종합계획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청년 이래버리면 네. 답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안 그렇죠. 그래도 관심도 없는데. 네. 끝으로 이제 박사님께 요 소감을 한마디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서 이 부분만큼 정말 중요하다. 그 전반적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화 시리즈 책 3권 말고 이제 그 전에 마을의 진화도 있고 그런데 네. 결국 그거에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부분들 네. 뭐 뺏기든 안 뺏기든 어쨌든 우리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 그런 거 일본 사례를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라고 하든 뭘 하든 당사자주의를 생각해서 손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네. 걸로는 다 같이 공멸할 것이다라는 식의 위기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걸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쓰는 건 또 연구자들의 몫인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뜻깊고 또 이 방송의 취지가 좀 거대 담론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로컬이나 청년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 관심이 좀 많고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 하면은 이 진화 시리즈 있잖아요. 시골의 진화, 인구의 진화, 창업의 진화, 마을의 진화, 또 로컬의 진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 주로 얘기한 서울에서 청년하다, 로컬에서 청년하다 등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박사님이 만드셨어요. 또 소개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조금 더 이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회에 걸쳐 나와주셔서 또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봬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네. 자리에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